예,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자, 앞 시간에 이어서 9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9번째 증빙은 지방소득세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역시 2월분 급여지급과 관련된 건데 2월분 급여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였던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9만원이었으면 지방소득세는 그 9만원의 10%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 납부했군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거 역시 차변은 부채감소인 예수금으로 해야 되죠. 예수금 부채감소. 대변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출금전표 한 줄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역시 같은 날입니다. 3월 10일 수납인이 3월 10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3월 10일에 세 번째 전표 작성하겠습니다. 1번 출금하시고 예수금 254번. 자, 예수금에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간 다음에 적요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월분 지방소득세 납부. 2월분 지방소득세 납부. 그리고 9천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래의 분계가 차변의 예수금 9천원, 대변의 현금 9천원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이라 하는 것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되어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다. 그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을 여기다 넣어준 것은 이거는 근로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납부액은 9만원이 아니라 9천원이죠. 9천원. 그래서 3월 10일 건보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연습해 봤고요. 다음에 10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10번째 증빙은 계약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 때 증빙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통장 거래 내역이 그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통장 내역을 보고 전표 입력하라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이 하나 나타나고요. 하나는 계약금이라는 계정과목이 하나 나타나는데 계약금의 계정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그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되고,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당좌 자산에서 공부했던 선급금, 자산 증가로 처리하고,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판매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겠죠. 예. 우리가 받았을 때, 반대로 받았을 때는 부채, 그때는 여기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거래는 선수금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래다. 지급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선급금, 자산 증가요. 대변은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3월 20일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를 3월 20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선급금. 이 선급금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일이니까 여기다 한글로 코드란에다가 대일 두 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1002번 딱 검색이 됩니다. 자, 적요는 말이죠. 우리가 상품 대금을 지급했는데 수표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는데 마땅한 것이 없네요. 네, 그래서 적요에다 직접 쓰죠. 적요에다가 상품 대금 상품 구입대금 계약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상품 구입 계약금 또는 구입대금 계약금. 네. 상품 구입 계약금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450만 원이죠. 4500 플러스 엔터 치시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신한으로 코드란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98002 숫자로 된 코드 꼭 나타내야 됩니다. 네,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구입대금 계약금 대변에 4500 플러스 엔터. 네, 그래서 3월 20일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의 회계 처리,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을 삼을 수가 있고요.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증빙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증빙을 한번 쭉 앞 시간에 이어서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인 2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수행 결과가 쭉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가 했던 거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한 번씩 살펴보고 가보세요. 네, 210페이지의 수행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설명에 날짜를 딱 찍어주는 경우는 그 날짜로 하시면 되고, 자료 설명에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증빙, 즉 영수증에 있는 또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그런 날짜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여기 채권, 채무, 예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 주셔야 되겠다. 이것도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211페이지 넘어가고요.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의 예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에 관한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작성. 어떤 학습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하는 건데, 이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즉 세금 계산서이거나 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거나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의 서류를 우리가 법적 증빙이라고도 하고 정규 증명 서류, 정규 증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수취를 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를 거래 금액의 2%에 해당되는 것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커지면 가산세가 이제 무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 증명 서류를 꼭 받자. 이런 것이 잘 교육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또 이걸 가산세 계산한 것이 맞는지, 납부하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그래서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그런데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격 증빙을, 정규 증빙을 받을 수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전표 입력할 때 같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을 해 두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에 관한 문제 FAT 1급에서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제가 여러분에게 NCS 평가 문제에 이 문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정규 증명 서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냈어요. 하나당 1점, 4개 쓰면 4점. 그래서 정규 증명 서류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4개를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증빙은 이제 뒤에서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주유소에 SK 주유소에 기름 넣었던 거, 그게 현금 영수증이었던 것 같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던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뒤에서 메인 매출전표 연습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그래서 정규 증명 서류 또는 법적 증빙 이 4개 직접 쓰라고 하는 문제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거래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영수증이 있고요.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개념 과목을 딱 정해줬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문구점에서 샀네요. 근데 6만 원을 샀는데 6만 원어치를 샀는데 예, 정규 증명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이유가 있겠죠. 호서 문구가 예를 들어서 이 정규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든가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호서 문구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정규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비용 처리는 해야죠. 예, 6만 원 비용 처리를 하면 이 6만 원에 대한 2%가 얼마냐? 예, 6만 원 곱하기 20%면 2만 원인데 거기에 2천 원이 되겠죠? 2%는 아니 1,200원. 622 1,200원. 그래서 1,200원에 가산세가 붙는다 이겁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계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은 소모품비, 예. 대변은 현금, 이렇게 출금 전표로 만들면 되겠고요. 전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영수증에 있어요. 4월 2일입니다. 자, 날짜를 4월 2일로 입력하도록 하고요. 출금 전표로 하시고 소모품비 830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 83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모품비 거래처 필요 없죠? 저교에는 업무용 문구류 구입이라고 해요. 저교는 문구류 구입. 그리고 차변에다가 6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밑에 분계를 보면 차변에 소모품비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작업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수행 3번을 보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괄호 1과 괄호 2 서식을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 나가 보시면 여기 결산 재무제표 그 안에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네.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거래 일자부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영수증에 보면 있는 날짜죠. 2019-04-02가 되겠습니다. 상호는 네, 호서 문구가 되겠습니다. 호서 문구가 성명도 그 이사랑 그 영수증에 있는 성명. 사업장이라는 건 주소입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등록은 30133 16515. 거래 금액은 6만 원. 자,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이제 구분 항목을 만나게 되는데 구분 항목의 코드가 15번부터 35번까지 쫙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거래 중에 거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를
해당 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구분에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구점에서 사무용 문구를 산 거란 말이에요. 예, 사업의 양도도 아니고, 네, 간주 임대료도 아니고, 택시 용역도 아니고, 주택 임대도 아니고, 부동산 구입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뭐 지금 언뜻 보이는 거, 뭐 보험 용역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정규 증빙이 없다 이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고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 없죠. 보험 증권 자체가 증빙이 돼요. 보험 증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정규 증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 영수증이라 그랬는데, 그럼 과연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 4개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거래들은 그런 적격 증빙, 정규 증빙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번호를 선택하면 이것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정규 증빙 아니어도 가산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여기 계정 코드가 소모품비였죠. 아까 우리 일반 전표에서 소모품비가 830번이었네요. 여기다 계정 코드를 830하고 지나가면 소모품비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적요에 가가지고 거기 적요는 대개 영수증에 있는 품명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여기 품명 이걸 쓰거나 아니면 문구류 구입이다 이렇게 쓰거나 그러나 화일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일 구입.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줄로 작성을 했죠. 이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1은 어디 있느냐? 그 옆에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클릭해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아까 15번부터 35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12번의 명세서 제출 대상, 여기에 집계가 되면 돼요.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명세서 제출 제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12번의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창을 여기 지금 이 탭에 있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에 요 닫기 단추를 눌러주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여기서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되고 닫아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행 결과 나와 있고요. 주의사항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한 경비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에서 카드 계좌를 통하여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으나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생략되어 있어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직접 작성한다. 그러니까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메뉴가 만들어져 있고,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지금처럼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메뉴에 가서 직접 메뉴를 실행시켜서 입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하고 지금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하고 실무 프로그램하고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이것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전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2번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명세서 제출에 표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해당된다 이거죠. 명세서 제출 제외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세는 해당이 안 된다. 수행 팁을 보면은요. 시험에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서류 외에 영수증을 제시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정규 증명서류가 아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저렇게 정규 증명 서류가 없는 데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그렇죠. 가산세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 경비를 지출할 때는 거기 증빙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것들을 연습을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전표 입력 연습을 할 텐데 카드라든가 또는 어음이라든가 또는 예금과 관련된 거 또는 현금 시제와 관련된 것들의 회계 처리 연습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가보실까요? 자금 관리와 관련된 거래들이고 내용인데 이제 현금 시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금 당좌 자산에 관한 거 공부할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 얘기 나왔었죠?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여 현금 시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 출납장을 우리가 따로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쭉 현금과 관련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련된 전표를 아주 여러 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표만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는 보조 장부로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금 출납장 기간을 1월 1일부터 우리가 4월까지 입력을 했었나요? 4월 말까지로 한번 볼까요? 4월 말일은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전기에 1280만원의 현금 2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2월 1280만원 잔액란에 들어와 있죠. 그 뒤로 1월 11일 날 미소식당에서 직원 식대 3만원 출금됐고 또 1월 12일 날은 SK 성동주유소에다가 현금으로 28,000원 기름을 넣었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전표 입력했던 거 여기 출금으로 다 잡혀 있고 또 입금 전표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외상대금 회수한 거는 입금란에 잡혀 있고 출금 전표 쓴 건 출금란에. 그래서 현금에 차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입금으로 현금 계정 대변 이게 출금이 뭐예요? 현금 계정 대변이고 입금은 현금 계정 차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을 별도로 우리가 작성할 필요 없이
전표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장부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4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냐?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잔액 1167만 9천원이 현금의 잔액이다. 그러면 이 현금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금고에 딱 확인해 보면 이 돈이 그대로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현금 시제 관리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현금 출납장에 있는 현금과 시제를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은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액 현금 제도와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이건 소액 현금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소액 현금 제도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밑에 별도의 설명이 있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소액 현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그 금액만큼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그 소액 현금 제도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예제가 없어요. 예제가. 그래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이 소액 현금 제도에 대해서는 NCS 평가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이 예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됐으니까 이 예제를 제가 인수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3일 패션은 개정 과목에 소액 현금이 있는지 전도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금이 없고 소액 현금을 쓰는군요. 그래서 이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요 개정 과목은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좀 간단한 예제인데, 이 예제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받으신 거를 한번 보세요. 소액 현금 제도, 즉 전도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며, 즉 소액 현금 제도를 운영하며 말입니다. 음성 현장에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천건설의 통장에서
음성 현장으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계좌이체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이천건설의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 거래하네요. 보통예금 농협. 여기 농협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아무튼 농협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자산 감소. 차변을 뭘로 처리하느냐? 우리 직원이 출장 갈 때 업무 가지급금을 가지급금이라고 자산 잡아주듯이 지금 음성 현장에 돈을 내려보냈을 뿐이지 지금 그 돈을 쓴 거는 아니에요. 예. 아직 음성 현장에서 돈을 아직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것도 아직 자산이야. 그래서 전도금으로 잡아줍니다. 아니면 소액 현금, 그러니까 별도의 딴 주머니 같은 거죠. 딴 주머니. 네.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금이라고 하는 별도 우리 회사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 외에 딴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이 전도금이에요. 그래서 전도금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음성 현장인지 장호원 현장인지 용인 현장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래처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급금처럼 자산으로 잡아놔요. 저희 같은 회사인가요? 네, 같은 회사입니다. 네, 이천건설의 음성 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액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징은 현장 사무소가 여기저기 임시 사무소가 있다가 절로 이동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업종의 회사는 이 소액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기 뭐 여기서 만약에 저기 충청북도 음성이다 그러면 본사가 이천에 있다. 그럼 뭐 사소하게 오늘 한 10만 원 정도 좀 써야 되는데 10만 원 받으러 여기 사무실까지 오려면은 교통비가 잘못하면 더 들어가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무실 10만 원 때문에 사무실 오지 말고 현장에다 돈을 얼마를 딱 이체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는 책임자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격리 책임자 누가 임시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져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전도금 소액 현금입니다. 그래서 내려 보낼 때 자산으로 잡아요. 업무 가지급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이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러한 다음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음성 현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음성 현장에서는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합니다. 뭐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띄엄띄엄 저 회사도 가봐야 되니까 그 회사에 띄엄띄엄 오는 길에 전도금 사용 내역에 관련된 영수증하고 회사에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그걸 작성해 가지고 회사에다 제출을 하죠. 예. 그러면 회사는 그걸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현장에서 사용한 그 사용한 금액만큼을 다시 지급을 해줍니다. 그걸 보충해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건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이 두 건의 회계 처리는 뭐냐?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그 사용한 금액을 다시 보충 지급하는 것을 회계 처리하는 것을 해보겠어요. 자, 영수증을 이렇게 가져왔대요. 세 가지로. 직원 회식하는데 20만원, 우편 요금으로 10만원, 거래처 접대하는데 39만원을 썼다. 이렇게 영수증이 모두 60만원어치 영수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끔 우리 회사는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전도금 100만원 중에서 이만큼 60만원은 사용했으니까 전도금에서 60만원은 감소해야 되죠. 돈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합니다. 전도금에서. 그리고 이 60만원을 계정 과목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직원 회식한 것은 복리후생비가 맞으니까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통신비니까 통신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 거래처 접대한 것은 접대비니까 접대비로 이렇게 알맞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도금 자산 감소하면서 차변에 비용이 60만 원 발생하죠. 이것도 손익거래예요. 이것도 거래금액 총액이 60만 원이 모두 비용이니까 이것도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건 중에 요 비용 처리하는 한 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60만 원을 다시 음성 현장에다가 보충해 준다 이거예요. 그 분계는 이거다 이거. 다시 보충해 준다. 그러면은 다시 자산 잡아야죠. 60만 원. 전도금, 음성 현장 60만 원 자산 다시 잡아야죠. 그리고 통장에서, 회사 통장에서 또 돈이 감소하죠. 계좌이체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보통예금, 회사 보통예금에서 또 60만 원이 인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전도금 또는 저 전도금과 같은 개정 과목으로 소액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려나가면서 소액현금 관리를 해 나간다. 그래서 이 문제 NCS 평가 문제로 제가 문제 낼 테니까요. 그때 이거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현금 제도고요. 밑에 현금 과부족에 관한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게 일시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원인이 안 밝혀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여 밑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자랐던 현금은 뭐가 돼요? 잡손실이 되고, 남았던 현금은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모자랐던 것은 잡손실, 남았던 돈은 자비익이 나중에 결산 때, 결산 시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결산 시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모자랐던 상황이었으면 잡손실. 잡손실은 비용이니까 이건 잡손실은 무조건 차변에 와야 되죠. 자비익은 이 수익이니까 대변에 가야 되죠. 그래서 계정 과목까지 다 맞았는데 잡손실을 대변에다 적어놨어요? 결산일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잡손실. 결산 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산 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것을 대변에 잡으면 대변이 뭐예요? 비용 취소잖아요. 비용을 대변했으면. 비용 취소가 아니라 모자랐던 돈이니까 비용 발생시켜요. 남았던 돈은 이익 잡아야죠. 그래서 자비익. 그래서 자비익은 대변에. 결산 때 나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때 남았던 돈이다 그러면 자비익이면 대변에 기록하시고 잡손실이면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차변 대변 바꿔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굉장히 중요한 실수다. 완전 회계 오류다 이거예요. 완전한 회계 오류. 이거 그래도 계정 과목은 맞았으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켜야 될 걸 비용을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완전 반대되는 회계 처리를 해버린 거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봐. 그래서 차대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금 시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도 필요하고요. 또 현금 출납장뿐만이 아니라 일개표나 월개표를 가지고도 현금 시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의 잔액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일개표, 월개표 보는 것도 함께
요 실습 문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해보는 장부로서 현금 출납장 아까 봤으니까 다른 장부로 현금 시제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쉬었다 하겠습니다.